네, 안녕하세요. 국제거래 파이널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국제거래 파이널 특강은 기본적으로 뭐 저희가 이 국제거래법에서 나올 수 있는 포인트를 하나하나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시간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현장 강의를 하신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어갖고 이제 정리하려고 오신 걸 거고, 또 인강을 나중에 들으실 분들은 아마 제 강의를 통해서 어떤 포인트들을 강사가 얘기하고 저게 그런데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왔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주안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트랜잭션 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외국법이라는 측면하고 또 이 협약의 그 구성 체계가 우리나라 민법처럼 아니면 상법처럼 이렇게 완결체 모양이 아니라서 이 좀 이해에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건 정말 많은데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상. 근데 이건 꼭 해야겠다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을 특히 협약, CISG는 협약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협약이 어떻게 돌아가고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는 조문셋, 그 다음에 각 조문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분들을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 1년간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갖고 오늘 몇 가지 그런 이제 나름대로 강사로서의 히든 카드를 몇 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렇잖아요. 콜럼버스 달걀처럼 저는 분명히 유용한 툴인데 여러분 보시면 나도 알았던 것 같은데 이러실 거예요. 그러시면 뭐 너무 썩소를 날리시지 마시고 뭐 그거는 그런 대로 좀 그래도 사람이 노력했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작년 강의와 다르게 아마 파워포인트를 많이 사용할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을 빨리 하고 여러분들께 비주얼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목표는요, 국제거래법의 조감도를 완성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팁 통해서 여러분이 선명한 조감도가 되도록 도움되는 시간이 되는 게 이 강의의 목표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일부러 좀 파이널을 좀 앞당겼어요. 작년에는 좀 늦게 해가지고 정리가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뭐 항상 좀 다른 분들 늦었거든요.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수강생들을 위한 마음도 있고 또 저로서도 자꾸만 다른 분이 다 파이널 하니까 제가 이 슬롯이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이상한 시간에 들어가서 하니까 불편해. 그래갖고 나 선택 과목 강사지만 그래도 나도 좀 이 메가에서 가르치는 사람 중에서는 그래도 중요 과목을 가르치는 사람이다라는 마음을 갖고 싶어서 막 10월 달부터 막 학원에 요청했어요. 빨리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도 먼저 맞고 준비도 빨리 합시다. 빨리 시작하세요. 국제거래법 지금 미루신 분들 많죠? 네? 민원형 하느라 바빠요. 특히 민법 때문에 뭐 민소법은 더 하겠죠. 그런다고 미루다 보면 여러분이 이게 점수의 보고인데 여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요. 거기서 민법에서 한 10점 얻을 거 여기서 같은 노력이면 한 2, 30점 올릴 수 있는데 왜 안 하세요? 자, 이해하면 쉽습니다. 1월. 그죠? 여러분들에게 그 운명의 시간이 오는데 그때 제가 보기엔 이해하고 들어간 사람하고 암기하고 들어간 사람, 특히 국제거래법은 이게 암기할 과목이 아니거든요. 다른 과목과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거는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차이가 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 자, 파이널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걸 여러분이 빨리빨리 자기 것을 만들고 뭐 제가 파이널 한 거 나중에 뭐 한 달 후에 또 봐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이해하시고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조항셋 논리틀을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 등장 포인트 중심으로 설명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 이런 것들은 이미 지나간 얘기고 그 모의고사에서 나온 포인트가에서 결국 제 경험에 보면 분석을 해보니 모의고사 한 3, 4년 전에서 나왔던 포인트가 결국은 문제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한 1년 차일 수 있고 2년 차일 수 있고 그 해일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교수님들이나 출제위원이나 채점이나 무슨 생각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는 문제를 내되 그래도 좀 모의고사나 이런 데 하던 사람들이 나와야지. 그럼 모의고사 했던 사람들이 뭐가 돼?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말씀드린 이거를 알면 뭐 100%다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목표는 한 80%에서 90% 정도는 충분히 이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등장 포인트만 잘 알고 들어가도 충분히 풀 수 있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창의성을 발휘해서 잘 대응하죠. 법조문 가지고. 자, 국제매법 CIS입니다.
협약 규정 체계부터 개관해 보겠습니다. 제 포인트는 파이널이기 때문에 규정 체계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힘들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 강의를 이걸 넣게 됐습니다. 간단히 보시죠. 이것만 봐도 여러분이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아시겠죠? 1편, 2편, 3편, 4편 최종 규정. 여기 뭐 90몇 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 제끼고 생각해 보세요. 1편. 그러면 3편은 왜 저렇게 많이 했을까? 국제거래는 이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도 여러분 이거예요. 어느 나라의 갑과 어느 나라의 을이 어디서 뭐 무슨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인도기를 얹었는데 뭐가 뭐 잘못했다 그래갖고 이게 위험이전일 수도 있고 계약 위반일 수도 있지만 어떤 물건의 계약 조건을 이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못했다. 그래갖고 매도인의 의무가 위반이 됐다. 그래서 그래갖고 그거에 대해서 구제를 논하라. 맨날 하는 거죠. 아니면 뭐 손해배상 논하라. 결국 이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래서 이 얘기. 근데 1장에는 이제 본질적 위반이라는 아주 총칙적 규정이 있고 2장 매도인 의무가 엄청 중요한 거고 그래서 여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1장, 2장, 3장, 4장, 5장에 대한 제목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공통규정인지 위험이전으로 가는 문제인지 2장으로 가는지. 근데 열에 한 8은 여기로 귀결되죠. 2장. 그 다음에 관련 이슈로 요 매도인과 매수인 공통규정이나 뒤에 손해배상이 여기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너무 선입견은 가지지 말게 올해 모의고사에 매수인의 의무 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가 물품명세 확정권이라고 해서 여기서 한번 나왔어요. 그건 왜 그러냐? 너무 여기서만 출제되니까 출제위원 입장에선 야 그래도 매수인의 의무 부분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래갖고 여기 나온 거죠. 다음.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3편에 여기가 중요하니까 3편을 한번 더 들어가 보자고요. 1장 총칙, 2장은 또 밑에 절로 나눠져 있어요. 절로 물품의 인도. 이게 아웃라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거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스토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물품을 계약하고 물품을 인도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물품이 인도됐어. 받았어요. 물건을 이렇게 받았어요. 받았는데 오는데 검사해보는 거야. 이건 맞는 거야? 제대로 된 거야? 이렇게 보면서 검사했고 맞으면 통과죠. 그러면 이제 인도에 수령을 하겠죠. 수령. 매도인한테 제가 매수인 입장이에요. 인도에 수령을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바리스타라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나? 바리스타라고 돼 있는데 요 앞에 뭐 카페 바리스타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럼 이게 지적재산권 침해인가? 뭐 상표권 침해 뭐 이런 것도 검사의 내용이고 하여튼 그런 것들에 갖고 물품의 적합성과 제3자의 권리주장. 알고 봤더니 바리스타를 저한테 팔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딴 사람 거야. 그럼 얘는 지금 원래는 저기 운송인인데 지 물건 팔듯이 가져와서 횡령해갖고 막 파는 놈들이 있어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위반에 대한 구제. 그냥 여기서 거의 다 끝나는데 뭐죠 결국은? 물건을 인도하고 매도인의 의무는 결국은 물품의 인도와 매수인의 의무는 대금의 지급이라고 하면 물품의 인도를 하고 그 물건이 어떻게 계약에 적합해야 되고 그게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에 적합하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죠. 대금 지급하면 끝이죠. 근데 문제는 절대 그렇게 안 내겠죠. 그럼 뭘 얘기할 게 없잖아요. 물품의 적합을 통과 못한 경우에 어떻게 매도인의 계약 위반을 구제할까?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수인은 완전 반대예요. 매수인의 입장은 물건을 잘 받는 게 뭐죠? 내가 돈을 줄 건데 물건이 제대로 올까? 그러려면 매수인의 의무는 대금의 지급 의무지만 인도가 왔을 때 인도를 수령하고 만약에 내가 대금을 안 준다면 상대편이 어떤 구제를 할까? 반대 얘기죠. 이거는 이제 매도인 입장이죠. 근데 4장, 5장, 4장 위험이전은 이따 여러분 주의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이해 못하신 분들 여전히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하셔도 문제풀이 반에서 설명했지만 이해 못할 게 자꾸만 계약 위반과 위험이전을 헷갈려 하셔가지고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꼭 표시해갖고 위험이전은 출제가 많이 된다보다는 만약에 나왔을 때는 수험생의 이해도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험이전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5장. 이거는 공통규정인데요. 되게 중요해요. 왜냐? 공통규정이라는 거는 문제를 딱 내잖아. 여기랑 관련된 문제는 거의 필연적으로 앞부분을 물어보고 얘도 답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쪽 이행기전 계약 위반이나 그렇잖아요. 물품이 부적합해갖고 막 한참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제를 해야 되는 손해배상 어떻게 청구할 거야?
손해배상의 범위는 뭐야? 그러면 여기 손해배상이죠. 그 다음에 계약을 해지했어요. 여기서. 물품이 부적합해서 너무 본질적 위반이야. 그래서 계약을 해지했어. 그럼 계약 해지하고 나면 원상 회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원상 회복, 여러분 원상 회복의 근거 규정이 몇 조예요? 이거 안 떠오르는 사람 있죠? 81조입니다. 그게 여기 있다고. 여기 해제의 효력.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만 한참 쓰고 나서 이번 문제는 평이해갖고 한 51조까지 쓰니까 끝이네? 그리고 이번이 답안을 끝냈으면 뭔가 여러분이 득점 요인을 놓친 거예요. 너무 이게 장사꾼같이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70몇 조 뒤에 나오는 조항을 안 썼으면 뭔가 여러분이 한 4, 5점 정도는 여러분이 축 떨어뜨린 거예요. 여기서. 왜? 계약 해제가 기본적으로 안 나오는 게 한 60% 나오겠죠? 근데 계약 해제의 효력을 81조에 따라서 원상회복하고 반환을 요구하고, 그죠? 이미 지급할 게 있으면 의무가 면제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얘기 안 하고 여러분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 81조에서. 그래서, 자, 2장, 협약체계 제3편 매매는 굉장히 중요한, 그 다음에, 요 6절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물품의 보관은 굉장히 특이해요. 이거는 당사자가 위반했냐, 위반하지 않았냐, 마치 위험이전하고 똑같아요. 당사자가 위반했냐, 위반하지 않냐, 나쁜 놈이냐, 실수한 놈이냐, 고의냐, 이런 거 상관없이 하여간 국제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물건이 비 맞지 않도록, 물건이 썩지 않도록, 물건이 반환될 수 있도록 잘 보관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건 매도인, 매수인 공통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또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게 큰 틀이고요. 그러면 자, 이제 책에 여러분 기억나시면 우리가 결국은 어디로 가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것만 드립다 할 겁니다. 오늘은. 그리고 이 체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의무가 있고 구제가 있고 공통규정이 있고 이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2018년도 문제, 모의고사 문제 일단 3개만 한번 해봤어요. 재밌는 점은 1. 협약의 간접 적용과 그거에 대한 약간 그 예외. 그 다음에 협약의 간접 적용. 협약의 간접 적용이 공통적으로 지금 맨 앞 문제로 다 나왔어요. 이제 협약의 적용에 대해서는 직접 적용은 아니고 이제 간접 적용 위주로 이제 문제가 많이 날 거다라는 거를 막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걱정이에요. 너무 이렇게 대놓고 간접 적용 물어보니까 이제 출제자는 여러분이 직접 적용은 무조건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낼 것도 없다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냥 간접 적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안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너무 모의고사에 3번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이거 뭐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나오면 기본 점수 획득하고 하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갖고 오늘 간접 적용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설명을 많이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연착된 승낙, 그죠? 요 순서를 생각하면 앞에 보면 승낙, 그죠? 여기 이제 계약의 성립 부분에 딱 하나 나온 거죠, 지금. 그죠? 이 편. 계약의 승낙에서 나왔는데, 이전에는, 변경된 승낙 문제가 주로 나왔었는데, 그것도 맨날 나오니까 좀 식상하죠. 그러니까, 연착된 승낙을 승낙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모의고사가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보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 여기 한번 여러분 좀 놀랍지 않으세요? 요 위험 이전 시기에 물품 부적합. 얘 36조를 왜 물어봤을까? 35조가 되게 중요한 조항인데 물품 부적합인데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어디냐를 물어보고 그것이 위험 이전하고 어떤 관련이냐를 물어보는 아주 복합적인 문제로 요게 나왔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의무 규정이 여기가 나오고 그 외의 것들은 대부분 지금 보세요. 조항 65, 73, 71, 51, 82 거의 그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그 아까 이전 의무와 의무 구제는 36조하고 51조 나오고 나머지는 막 65, 73, 82, 71 막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70조 이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걸 여기서만 봐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한 3분의 2 봤다고 다 본 게 아니라 나머지 3분의 1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께 좀 이거 한타 빡 알면은 그래도 한 50문제 정도는 커버될 수 있는 규정 셋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코어 규정이에요.
잠깐. 요거예요. 이거 한번 설명했는데 주로 5로 끝나죠. 25, 35, 45. 25, 35. 좀 뒤쪽으로 가 있어요. 여기 제가 이거 한 거는 이거는 뭐 저기 여러분이 쓰실 내용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희 CIS 이해할 때 좀 이거를 꼭 잊지 말자. 제가 왜 저걸 썼을까? 여러분들이 지금 숫자가 저 사람이 저거 썼지 이런 이해가 안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해하고 가자고요. 자, 상정합시다. A하고 그러니까 저기 당사자 소개가 다 끝났어요. 그냥 계약한 거 다 끝냈어요. 그래서 A가 물건을 인도했는데 뭐가 안 맞아. 뭐 10,000개를 인도하게 했는데 뭐 6,000개만 인도했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뭐 하기로 했는데 뭐 태양광 전지를 주기로 했는데 40%밖에 효율이 안 나.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죠? 이게 계약에 위반한 거잖아요. 그냥 계약 부적합이에요. 그 시작이 어디냐면 요 35조예요. 35조의 계약 적합성이에요. 근데 부적합하면은 일단 가장 먼저 뭘 해야 돼요? 이게 적합이 계약이 적합한지 아닌지 본질적 위반인지 아닌지 이거를 따져봐야 돼?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더 먼저 가는 게 뭐냐면 그 부적합을 하려면 그냥 딱 보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딱 보면 여러분들 저기 미팅 같은 미팅이란 말 안 쓰죠? 여러분들은 뭐라고 쓰냐? 우리 때 미팅이었는데 가면은 한 초반 일반에 생각했던 그 비주얼 위주의 탐색 기간이 지나고 나서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그래도 얘기는 좀 들어보고 1시간 정도 있어야지 얘기해보면 뭐가 나오고 나오는데 즉 얘기는 뭐냐면 물품을 검사를 해야 돼요. 이 상대편의 이 어떤지 그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이제 그 통지를 해야 돼요. 즉 물건을 받았는데 검사하고 부적합 통지 요 부적합과 계약 적합과 검사와 부적합 통지는 도매금으로 항상 같이 셋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35조를 언급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아주 한 줄이라도 38자 이거에 따라 통지했는지 안 했는지가 되게 왜냐하면 39조에서 통지 부적합이 있더라도 그걸 통지하지 않으면 35조의 부적합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는 같이 도매금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제를 논하고 생각하면 이 뒤로 가야 되는데 구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허들이 하나 있어. 그게 뭐예요? 25조의 본질적 계약 위반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구제 수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부적합이 있고 그거에 대한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게 본질적 위반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내가 계약 해제로 갈지 아니면 대체미해 청구로 갈지 단순한 하자 보완으로 갈지 이행 청구로 갈지를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25조예요. 그래서 자 이제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래서 근데 왜 25조를 저도 이 책에는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를 총칙에다 넣었어요. 왜 넣었냐면 그래서 이게 앞으로 간 거예요. 원래는 순서는 원래 이 뒤쪽 어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모든 것도 다 본질적 위반은 총칙적으로 적용된다 해서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35조 자 계약 부적합이 있고 38 물품검사 부적합 통지가 항상 같이 간다는 거. 그러면 본질적 계약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기 본질적 계약 위반의 요건은 딱 2개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중에 예견 가능성이 중요한데 그건 나중에 좀 설명하고 어쨌든 여기를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매수인의 구제를 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매수인의 구제가 대부분 결국 문제가 나와요. 결국은 여러분이 보는 시험지는 구제 수단을 논하라고 한 반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제 수단 논할 때 먼저 뭘 봐야 돼요? 45조에 의해서 구제 수단이 나오는데 나열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검토해 보려고 하니 막 46조부터 막 많거든요. 그래서 그 구제를 논할 때에 이제 왜 구제를 논하냐면 계약 부적합을 확인해 보고 부적합이 본질적 위반인지 확인해 본 다음에 본질적 위반인지에 따라서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구제 수단의 결국은 가장 그 강력한 애는 결국은 다 잔잔한 거 많아요. 뭐 대금 감액도 청구하고 보완도 청구하고 많지만 결국은 구제 수단을 논하는 것 중에 물어보는 건 여러분께는 계약 해제할 수 있느냐 아니냐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게 가장 핵심인데 그럴 때에 주의할 점. 협약은 웬만한 민법 규정 대비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규정이. 그런데
계약 해제만큼은 좀 나눠놨어요. 여러분들이 이 계약 해제에 4개가 있다는 걸 좀 알아봐 주세요. 엄밀히 얘기하면 5개예요. 왜냐하면 매도인의 의무위반은 매수인의 계약 해제 말고 매수인의 의무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계약 해제도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시험이 잘 안 나오니까 일단 그건 좀 빼고 요 틀에서 보면 일반 계약 해제 근거가 있고 일부 인도했을 때 계약 해제가 있고 이행기 전인데도 어떤 불안한 상황 때문에 계약 해제하는 게 있고 인스톨먼트 컨트랙트 즉 분할 인도 계약에서 계약 해제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약 해제를 여러분들이 이 4개가 지금 머릿속에서 있으면서 그 상황에 맞춰서 답이 나와야지 그냥 계약 해제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딱 49조만 하고 끝났다. 예? 그러면 직급의 출제 경향상 여러분이 또 뭔가 몇 가지 미싱을 했을 수가 있어요. 계약 해제를 검토하면서 이게 할부 계약인지 분할 계약인지 검토 안 했다면은 이거를 놓칠 거고 이게 물건에 인도된 물건의 일부만 해제 사유가 있는데 그냥 계약 해제라고 넘어가 버렸으면 그걸 나눠서 해야 되는데 일부만 인도됐으면 그 해제되는 부분만 해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행기 전 계약 해제와 분할 인도 계약 해제는 사실 또 연관돼 있어요. 장래 계약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질문 중에 너무 빠르면 여러분 저기 힘들어요 막 이렇게 사인을 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래 분할 부분에서 장래 부분 중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당해분 위반이 있는 거에서 계약 해제하는 거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로 인해 가지고 한 달 후, 2달 후에 있을 미래의 분, 장래 분까지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심각한 문제냐라는 거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근거 없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그 근거가 이 2개예요. 그럼 여러분이 헷갈리실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는 분할인도. 근데 생각한 것보다 분할인도 계약과 이거는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거 많아요. 결국은 둘 다 장래에 대한 계약 해제인데 분할인도는 분할인도 계약이라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계약 해제하기가 조금 그거에 맞으면 계약 해제 요건이 조금은 완화돼 있고 이행기 전 계약 위반은 어떤 경우든 다 할 수 있는데 계약 해제하려니까 좀 엄격해요. 그래서 본질적 계약 위반의 정도 차이가 좀 있어요. 2개를 이제 보면. 그거는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어찌됐든 협약의 코어는 결국은 의무가 있고 그 의무는 계약에서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협약에서 정해지는데 그 의무 위반이 있고 그 의무 위반이 있을 때 그것이 계약 부적합이 될 텐데 계약 부적합이 본질적 위반 여부를 판단해서 판단이 통과하면 구제 수단을 그거에 맞춰서 해야 된다. 만약에 계약 해제로 간다 그러면 계약 해제는 이렇게 다양한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81조예요. 아까 얘기했죠? 여기까지 다 썼는데 여러분이 계약 해제하고 한 다음에 뭐예요? 그 효과는 뭐예요? 원상 회복인데 그거는 81조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천천히 나가면서 이제 이슈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글자 중에 여기 보면 노란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죄송한데 이 컬러 프린트가 아니라서 좀 그러긴 한데 이 노란색으로 된 게 각자의 이제 제가 보니까 만약에 제가 한 30개 정도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 30개 정도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중요 협약의 쟁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1조 협약의 간접 적용. 간접 적용이 아니라 간접 적용이 또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직접 적용 하나 물어봤는데 이제는 간접 적용이 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것으로 단계를 넘어갔는데 문제를 더 내려고 하면 간접 적용으로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걸 간접 적용을 하는데 어떤 특수한 사정으로 해서 간접 적용을 못하게 되는 결국은 협약이 적용 안 되는 걸로 하게 되는 그런 문제까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틀고 2번 틀은 거예요. 두 번째, 협약의 적용 배제. 당사자 자치라고 하는데 6조는 의미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작년 변호사 시험 여러분 기억하시죠? 손해배상에 대해서 뭐 손해배상의 면책을 줬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다음에 손해배상의 예정이었나? 하여튼 그거를 어떤 근거에 할 수 있느냐? 자, 당사자 자치는 12조를 빼놓고는 모든 임의 규정에 대해서 다 당사자 자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협약이 간접 적용되더라도 이 6조에서 1조를 무력화시킬 수가 있어요. 간접 적용이 되는데 당사자가 간접 적용이 안 되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간접 적용이 안 되는데 그 나라 법을 해야 되는데 6조에 의해서 당사자가
아무 협약이 적용될 거래가 아닌데 그냥 당사자가 6조에 의해서 협약을 적용하는 걸로 할 수 있어요. 그건 적용 배제가 아니지 않아요? 아니에요. 협약이 적용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적용해야 되는데 아니면 적용이 안 된다는 거는 반대 얘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된다는 규정을 배제해버리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6조가 좀 재밌는 규정이고, 그 다음에 11조의 계약 방식의 자유와 서면주의가 또 중요해요. 왜? 11조는 옆에 제가 쓰진 않았어요, 일부러. 12조, 96조가 도매금으로 뚜루뚜루 나오는 거거든요. 원래 우리 법에선 생소한 얘기인데 협약은 원래 비형식주의입니다. 그런데 영미법이나 러시아나 뭐 이런 나라들은 형식주의, 서면주의를 요구해요. 그래서 11조는 서면주의와를 요구하는 어떤 나라가 있을 때 그런 나라와 거래할 때는 11조가 아니라 12조에 의해서 서면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나중에 96조 유보까지 가요. 그래서 이 11조는 여러분이 다른 조항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이 세 개가 핵심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건 파이널이기 때문에 제가 모든 걸 설명을 드릴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이거 말고 딴 건 공부하지 마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데 강약을 볼 때 이런 데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절대 미싱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간접 적용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앞에 이거를 먼저 설명한다 그랬죠. 간접 적용. 모의고사 3회분 모두 출제됐고요. 출제 가능성 있습니다. 자, 이제 소론에서 이거 이럴 수 있어요. 뭐야 이거? 협약이 간접 적용의 트리거, 이렇게 총알을 트리거라, 이거 손잡이, 그러니까 이거 방아쇠 포인트가 있어요. 뭐예요? 비체약국. 이 내자는 비체약국이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체약국 간의 거래면 협약이 직접 적용이 돼요. 6조에 의해서 변경되지 않는 한 협약은 직접 적용이 돼요. 뭐 국제사법이 들어올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협약 양쪽에 다 체약국이면 국제사법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언급했으면 그냥 그거는 이렇게 허수예요, 허수. 협약이 둘이 그것도 옛날엔 포인트라고 문제가 난 적이 있어요. 비체약국이 국제사법이 있든 국제사법 규정을 한참 써도 결국은 앞에 당사자가 즉 우리나라 사람하고 일본 사람, 우리나라 사람하고 미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하고 중국 사람, 중국 업체 이렇게 거래하면 협약이 그냥 무조건 적용돼요. 근데 6조에 의해서 아까 얘기했죠? 6조에 의해서 당사자가 협약 안 하고 중국 민법으로 합시다. 아니 미국 민법으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런 말 없으면 무조건 협약이 적용돼요. 근데 비체약국이란 말이 여기 뜨면 여러분은 고심해야 돼요. 비체약국과의 거래는 협약이 원래 적용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비체약국과의 거래에서는 결국은 협약이 적용 안 되면 이제 제네럴 로로 가서 국제사법을 돌려야겠죠. 국제거래니까. 국제사법을 돌려서 중거법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중거법이 체약국이 되면 자, 견잡체형은 논리는 이거예요. 국제사법 규정에 의해서 중거법 결정을 해서 이게 만약에 체약국법, 즉 우리나라 법이 우리나라 법 됐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 법이 지금 협약을 우리나라의 법으로 받아들였죠. 조약에 의해서. 그죠? 조약에 가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협약이 CISG가 적용이에요. 물론 예외가 하나 있어요. 뭐죠? 우리나라 법이라고 안 하고 당사자가 어떤 경우에 당사자가 합의해서 우리나라 민법이다. 아니면 캘리포니아 법이다. 캘리포니아 민법이다. 계약법이 정확히 계약법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나라의 법을 특정했으면은 이 모든 걸 다 넘어가서 6조 당사자 자치에서 요 민법, 우리 협약이 아니라 요게 적용되는 그 예외는 있지만 끝까지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없다는 상황에서는 체약국법으로 되면 이거는 협약이 뭐예요? 이게 바로 협약의 간접 적용이에요. 즉 그거를 협약은 뭐라고 표시했어요? 여러분 저기 법조문 보세요. 국제사법 규칙에 의해서
국제사법 규칙에 의해서 규칙이라고 했죠. 법도 아닌 규칙. 어떤 나라는 국제사법이라는 게 없고 그냥 룰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민소법 속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막 이상해요. 최약국법이 준거법으로 최약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협약이 간접 적용된다고 돼 있죠. 법조문이. 그죠? 그 내용이 바로 이거라고요. 그런데 준거법으로 국제사법에서 준거법 결정을 했는데 비최약국법. 얘가 뭐죠? 가장 많이 우리나라 건데 인도네시아법이다. 법이 준거법으로 됐어요. 그러면 인도네시아법이 적용이 돼요. 그럼 인리법은 뭐가 될까요? 인리법에 관련된 여러분들 이거 헷갈렸어요. 아마 뭐 관련이겠어요? 국제 물품 매매 관련 민법이나 상법 뭐 이런 게 적용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결론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그럼 이 시작은 얘가 왜 들어오냐? 얘가 최약국 간 거래면 얘가 들어올 리가 없고 최약국도 있는데 아니면 하여간 비최약국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비최약국. 그럼 여러분들이 또 그런 게 할 수 있지. 이런 거 혹시 해서 그러는데 꼭 비최약국이 하나여야 돼요? 둘이어야 돼요? 비최약국끼리 해도 돼요. 비최약국 인도네시아하고 저기 미얀마, 인도네시아하고 뭐 캄보디아 이런 애들이 해도 얘들이 당사자 자치 준거법에 의해서 국제사법 한번 돌려볼까요? 국제사법 25조의 당사자 자치에 갖고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했어요. 그 경우에도 돼요. 비최약국이 당사자 자치 합의를 해서 대한민국법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나라의 뭐 어디 법정지에 따라 국제사법을 적용하고 준거법 결정해서 나온 결론이 대한민국법이야. 그러면 협약이 적용되는 거예요. 양쪽 다 비최약국이라고 해서 협약을 적용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준거법 결정이냐 아니면은 계약의 편입이냐 실질법적 지정이냐 뭐 저촉법적 지정이냐 뭐 이 논리를 가지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뭐 그거는까지는 뭐 얘기하고 싶지 않고 비최약국도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라면 제 생각에 이거 내겠어. 여러분을 완전히 홀리는 거지. 전혀 상관없는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두 나라 애들이 준거법으로 대한민국법을 합의한 경우에 협약이 가용되냐? 된다. 오케이? 되셨죠? 그래서 결국은 다 비최약국이에요. 비최약국. 결국은 이 말이 나오면 한 놈일 수도 있고 양쪽 다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얘가 문제가 되면 국제사법을 돌려야 협약이 직접 적용 안 되니까 국제사법을 돌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안 읽기.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핵심 포인트인데요. 사안 읽기 중에서 이 용어예요. 이런 말이 나와요. 비국은 비최약국이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보신 문제죠. 이 말 뜨면 이제 국제사법 협약 간접 적용을 논의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얘기 그다음에 그것만 얘기하면 여러분이 간접 적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이 비최약국이 나오면 여러분이 검토할 거는 뭐예요? 국제사법 규정이 적용되어 최약국법이 준거법으로 되는지 여부를 여러분이 검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려고 하면 여기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국제사법을 적용시키려니 어떻게 돼요? A국 법원에 의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말을 왜 써줄까요? A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거는 A국 법원이 A국 국제사법을 적용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말에서 A국 법원의 소송 제기 이 말이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나라의 국제사법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A국 국제사법에 의하면 이 말은 왜 쓸까요? A국 국제사법의 내용이 준거법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A국 국제사법에 따르면 당사자 자치를 허용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당사자가 합의한 거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국제사법처럼. 근데 제가 아는 한 국제사법 중에 계약에 관해서 당사자 자치를 허용 안 하는 나라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당연한 거죠. 국제거래 하도 외국과 거래하는데 A국을 할지 B국을 할지 그거를 당사자가 합의 안 하고 어떤 사람한테 이건 부채도사도 아니야. 여러분 부채도사란 말을 모르겠구나. 옛날에 하여튼 그냥 그래서 준거법 조항이라는 게 있거든요. 모든 국제계약에는 준거법 조항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국제계약서에 준거법 조항이 있다는 거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준거법 조항이라는 게 말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준거법 조항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면 만든다고 해서 그게 말이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준거법 조항에 따라서 A국 국제사법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A국 국제사법에 의하면 매매계약의 경우 매수인이 소재하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땅 정해놓은 거야. 아니면 당사자가 합의한 대로 한다고 땅 정해놓은 거야. 이 얘기로 얘기하면 우리는 매수인 소재하는 국가만 파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인 소재하는 국가가 최약국이면 매수인 소재, 예에서 매수인이 국가가 됐는데 그게 최약국이면 협약이 간접 적용되고 아니면 적용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나올 때 두 개가 나와요. 뭐 생략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말을 알려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A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을 왜 했을까? 그거는 국제사법이 그 나라 국제사법을 적용한다는 의미다. 그러면 A국 국제사법의 내용을 왜 얘기할까? 그 내용을 얘기하면 그거로 인해 갖고 준거법을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건 이제 여러분 이거 충분히 이해됐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제가 참고적으로 여러분 값시는 것 중에 협약에 간접 적용되는 경우 답안 표현 예시를 한번 해봤어요. 예시네? 이거 애교로 좀 봐주세요. 쟁점으로 얘기할 때는 자, 우리가 그러면 쟁점으로 얘기하잖아요. 이 간접 적용이 쟁점이라고 나와야 돼. 문제의 소재, 뭐 쟁점, 뭐 얘기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표시하시겠어요? 이렇게 표시하시라고요. 제 예 그냥 예입니다. 비채약국이 문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의 영업소 소재지가 비채약국인 경우 협약이 제1조 2항 나오에 의하여 간접 적용될 수 있는 여부가 쟁점이다. 딱 이 말을 쓰면 깔끔하죠. 한 줄이면 딱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가르쳐줬어요? 비채약국이라는 핵심 트리거 포인트도 알고 있다는 얘기고 그 근거 규정이 제1조 이게 또 이렇게 돼 있네. 1항 나호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또 뭐예요? 세 번째 간접 적용을 얘기했다. 그러면 되시는 거예요. 요거 1항인다. 제1조 제1항. 검토는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검토 중의 내용은 이 내용을 풀어 쓰는 건데 결국은 뭐냐면 원래 협약은 직접 적용되는 게 원칙인데 놀리는 거예요. 협약은 직접 적용이 원칙인데 협약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간접 적용되는 예외적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국제사법 규칙에 의해서 최약국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는 경우 협약이 간접 적용된다. 근데 여긴 더 하나 더 썼어요. 나중에 이제 이게 바로 제가 추가로 설명할 내용이 둘이에요. 95조로 유보한 경우에는 협약이 간접 적용 안 됩니다. 왜? 95조의 내용을 읽어보면 협약 제1조 제1항 나호를 적용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말이 있으면 간접 적용 요건을 만족해도 간접 적용이 안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당사자가 약정에 의하여 협약의 적용을 명백히 배제하지 않은 경우에 협약이 간접 적용이 된다니까 명백히 배제하면 협약이 간접 적용 안 된다. 그게 뭐예요? 제6조예요. 왜? 아까 제가 설명했죠? 6조는 뭐예요? 12조만 빼놓고 협약 6조는 모든 협약의 조항의 내용을 다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6조예요. 그러니까 이 간접 적용의 근거 규정이 제1조마저도 협약이 적용될 수 있는지 안 될 수 있는지도 6조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는 거예요. 당사자가 약정. 그러니까 자, 요거를 좀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간접 적용 거의 다 이해했다. 그래서 적용 배제 합의에 대한 경향은 저는 뭐 이게 뭐 큰 중요한 포인트는 아닌데 모든 모의고사 문제 그래갖고 이렇게 거의 이렇게 뭐 당사자 사이에 협약을 배제한다는 합의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게 바로 이제 6조에 의해서 이 적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는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라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 협약 1조와 제2조를 함께 검토하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간접 적용 나왔으면 여러분의 답안을 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를 충분히 설명해야 하잖아요. 그럴 때 6조까지 여러분이 설명하면 더 베터 앤서입니다. 알겠습니까? 간접 적용 95조 일선 이건 참고상 여러분 자료를 보세요. 95조는 왜? 아까 설명했죠. 1조 1항 나호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즉 1조 1항 나호에 구속 안 되면 뭐예요?
취재 선언을 어떤 나라가 해버리면 95조는 우리는 직접 적용만 인정해. 우리나라 업체랑 거래하는 어떤 애들은 국제사법 규정을 돌려 그것도 모르겠고 그걸 돌려가지고 우리나라 법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게 우리나라 법이 아니라 결국 협약이 된다는 그런 거 인정 못해. 그 얘기예요.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간접 적용이 안 되면. 그러니까 간접 적용이 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중거법이 결정했는데 그게 이거든 비최약국이에요. 그러니까 최약국이 법에서 간접 적용이 안 되면 결국은 다 여기로 가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다 그냥 그 나라 개별 민법이나 상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 거래에. 그러니까 간접 적용, 그러니까 96조에서 간접 적용되는 거를 유보한다는 간접 적용을 못하도록 하면 다 그 나라 법이 적용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협약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자 이런 내용들을 간접 적용을 어떻게 표시할까? 여러분 사례형 기출문제 18면 보세요. 간접 적용은 근데 계약의 협약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매매 계약이어야 되고 양산 이거를 제가 왜 표시했냐면 중복적이긴 하지만 간접 적용을 물어보더라도 협약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물품 매매해야 돼요. 한참 이걸 물어봐서 답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물품 매매가 아니었어. 그러면 여러분의 답이 이상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부분을 앞에서 던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간접 적용을 위해서 당사자가 최약국에 소지하지 않더라도 원래 간접되는 경우를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요건들을 써놓은 거고 기출지문은 그냥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계속 나왔고 모의고사 18년 1, 2, 3차 다 나왔고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21조 그 경우의 수를 사례를 한번 보세요. 차트를 만들어놨죠. 양 당사자의 영업소가 최약국에 소재한다. 한국, 중국. 그럼 국제사법에 의한 지정 필요 없습니다. 그냥 협약이 직접 적용되는 거예요. 국제사법이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협약이 특별법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당사자의 영업소의 일방 또는 모두가 비최약국. 그 중에 한 비최약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법정지 국제사법에 의해서 최약국법이 만약에 지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한국, 베트남, 인도, 베트남 어떤 경우든 한국, 베트남은 우리나라 협약이 간접 적용되는 거예요. 인도, 베트남은 뭐냐면요. 원래 둘 다 비최약국인데 한국법을 중거법으로 지정한 경우에 협약이 간접 적용된다. 제가 설명했죠. 그 다음에 이제 변형이에요. 법정지 국제사법에 의해서 최약국법이 적용되기로 됐는데 95조를 유보했네? 그러면 협약이 95조 간접 적용이 안 되니까 협약이 비적용되죠. 그죠? 그러면 최약국의 중거법, 중국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중국 민법이나 상법. 중국 민법이 무슨 이름이 이상한데 그 다음에 완전히 반대의 경우가 있죠. 맨 마지막 법정지 국제사법에 돌려보니까 중거법이 우리나라 최약국법이 아니라 비최약국법이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비최약국법이 적용되겠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논리구조가 다 됐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밑에다가 혹시 하나 더 표시해 놓으세요. 5번 모의고사에 제가 표시해 놨는데 하나가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협약 92조가 있어요. 92조. 그거는 제2편, 제3편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게 하나 있거든요. 92조 한번 뒤에 조항 보시고 그게 만약에 모의고사에 나왔는데 92조에서는 그걸 최약국으로 보지 않으니까 협약은 적용되는데 그 편은 적용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의 성립 부분은 적용이 안 된다. 92조가 있었어요. 그게 여기에 관련된 건데 이거는 그래요. 예. 여기 있구나. 92조 내용을 읽어보면 2편 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협약의 간접 적용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협약 내용 중에 일부 2편이나 아니면 3편을 내가 안 할래 라는 유보를 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협약이 그러니까 이건 웃긴 거죠. 하이브리드야. 협약이 간접 적용되는데 2편은 적용 안 된다. 이 얘기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게 너무 이게 채점하니까 약간 쉬어가는 분위기. 여러분이 이거는 그냥 머리 가볍게 들으세요. 관행 이런 말 많이 나오죠. 협약에서.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이게 책에 있잖아요. 책에 이건 기본서에 있는데 규범적 관행, 합의한 관행, 기타 관행. 요것이 구조에도 나오고 구조 2항에도 나오고 뭐 1항에도 나오고 2항에도 나오고 4조에도 나와요. 근데 뭐 그렇게 똘똘하진 않아. 뭐 이게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온다면 당사자가 그러니까 관행이 이게 위로 갈수록 이게 센 관행이에요. 네? 그냥 관행은 그냥 뭐 계약에 적용될 수 있어. 근데 그게 뭐냐면 국제 관행이고 합의한 관행이고 뭐 위로 올라가면 그런 상기 수준에 이르지 못한 관행의 유효성은 협약이 모르겠다. 이게 뭐냐면 어떤 애들은 국제 거래를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동네에선 이래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관행이 되게 많아요. 그 국제 거래를 하다 보면 우리 말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저기 진짜 희한한 거 있더니 미얀마 재밌는 게 회사법 있잖아요. 회사법. 미얀마는 회사법의 영업 활동에서 1914년 회사법인가를 썼어요. 한 2년 전까지, 1년 전까지 1914년 영국 통치 시기에 회사법이 미얀마에 적용이 됐어요.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면 같은 거 계약을 할 때 꼭 스탬프를 찍도록 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순간 초청장을 받았는데 그 초청장이 스탬프가 안 찍혀 있고 요새 누가 스탬프를 찍어요? 여러분 거기에 제 이름하고 뭐 그 매니저하고 이름이 스탬프가 안 찍혀 있고 그냥 매니저가 뭐냐 제너럴 매니저 이름 뭐고 직책 뭐 어느 회사 해놓고 사인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공항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뭐냐면 이 초청장은 유효하지가 않대. 왜? 그랬더니 요 제너럴 매니저라는 표시가 이렇게 타입이 돼 있으면 안 되고 이 파란색 이 스탬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거야. 아니 그건 내가 생각하기엔 그거는 뭐야 이 프린터라는 게 없는 한 100년 전쯤의 얘기 아니야? 지금은 다 프린터라지. 그걸 누가 기껏 레터 만들고 요 끝에는 꼭 스탬프를 찍어? 황당하잖아요. 그러다 제가 입국 못할 뻔했어요. 비행기 표를 샀는데 돌아가래 밤에. 항공 갑자기 한 8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열이 받아갖고 전화를 했더니 나중에 결국은 답은 그거였어. 미안하다. 나 꼭 들어가야 돼. 어떻게 안 될까? 이게 이거였는데 그걸 모르고 또 우리는 내가 그때 그 말을 하려다가 그 말을 안 했어요. 왜냐면 자존심이 센 나라라서.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했더니 이제 밤 12시에 그래갖고 저 초청한 업체에 저보다 높은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됐어요. 황당하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게 근데 제가 이 말을 몰랐더니 사람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기분 나쁘죠? 여러분들 변호사 공부하면 항상 알아. 지금도 그런 할아버지인데 우리 때는 형법 5조가 뭐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막 그런 걸로 물어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보러 뭐라 했냐면 변호사가 그런 것도 모르고 들어왔냐는 거예요. 몰라요. 근데 이게 관행이에요. 관행. 아까 얘기는 법이었지만 14년 법칙 믿을 수가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게 국제거래에서 많이 생기고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변호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봉착 안 하려면 현지 변호사랑 꼭 네트워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국제거래에 대해서 할 때는 상대편 변호사 아무리 여러분이 똑똑해도 아무리 안 똑똑한 것 같아 보여도 상대편 변호사랑 그 나라의 변호사랑 제휴를 해야 되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관행이 있는가 하면 합의한 관행이 있어. 야, 우리가 물건을 하기 전에 꼭 10일 전까지 명세를 확정해 하기로 했는데 10일 전에 황세 확정 안 하면 그냥 옛날에 했던 옛날 만치로 옛날하고 똑같은 수량과 똑같은 분량으로 물건 보내라. 왜냐하면 분량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0,000개씩 보내기로 했는데 다음 달 또 10,000개를 보내야 하는데 요번에는 근데 만약에 자기가 더 보내고 싶으면 더 원하면 요번에 20,000개 달라고 그리고 구체적인 청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안 했어. 여러 물건을 보내야 돼. 그럼 어떻게 보내요? 옛날하고 똑같이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 관행이 있다 그러면 합의된 관행인 거예요. 근데 규범적 관행이 있어.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인코텀즈 뭐 기억나요? 인코텀즈. FOB라고 했는데 FOB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선적항까지 보내야 되잖아요. 부산항까지 보내야 되잖아요. 그거를 제가 FOB 딱 쓰면 된 거지 그거를 뭐 합의된 관행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FOB라 썼으면 그냥 규범적 관행이에요. 그거는 당사자가 했든 안 했든
묵시적으로 적용이 돼요. 여러분이 정말 계약서에 이렇게 썼어요. 내가 3일 내에 물건이 필요하니까 물건을 꼭 보내라. FOB다. 그럼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보내요? 자, 급합니다. 어떻게 보내요? 여러분은 규범적 관행은 가능하니까 뭐 우리 얘기한 거 없으니까 저기 그 3일 내에 필요한 우즈베키스탄에서 필요한 부품이었는데 그걸 여러분이 해상으로 보냈어요. 그 암스테르담으로 가가지고 한 달 배로 가서 거기서 철도로 해가지고 트럭으로 해서 간다 그러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관행 위반입니다. 그건. 왜냐면 그럼 묵시적으로 적용돼야 돼요. 당연히 이걸 항공으로 보냈어야지. 그거를 3일에 필요한데. 그러니까 국제거래에서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행이 나오면 사안이,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사안에서 만약에 관행 문제를 내면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께 물어보는 게 이게 규범적 관행으로 평가하는지 합의된 관행으로 평가하는지 그냥 관행으로 평가하는지 여러분들이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합의된 관행이라면 합의된 뭔가의 나레이션이 있을 거고 규범적 관행은 인코톰즈, 뭐 신용장천 규칙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뭐 그 동네에서는 뭐 그렇게 하는 게 관행이다. 뭐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규범이다. 그런 것들이 아니면 원래 당사자는 협약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시간을 많이 썼네. 자,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넘어가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한 가지 더 하나 보고 가시죠. 요 문제집 26페이지 11조, 12조, 96조의 논의. 계약 형식. 여러분은 지금 우리나라 법에 대해서는 이거는 문제가 예전에 나왔었고 앞으로 나올 수 있고 나온다면 되게 중요하게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뭘까요? 원래 구두 계약도 마찬가지 되는데 미국 법은요. 500불 이상의 물품 매매 거래에 대해서는 꼭 서면에 의해서 입증돼야 됩니다. 황당하죠. 이렇게 5,000불로 올려야 되는데 어느 주는 올리고 어느 주는 안 올렸나? 모르겠어. 하여튼 그게 이미 자기들도 웃으면서 그래. 수업 시간에요. 여러분 500불짜리 하시려면 꼭 서면 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웃어요. 근데 LG 세탁기도 한 1,000불은 되지 않나? 뭐 이러면서 그거 할 때 계약서 있어야 되나? 막 이렇게 얘기해요. 교수님이 그 얘기 웃으면서 뭐라고 했는지라? 근데 LG 세탁기는 정말 물을 조금 쓰지 않아요? 막 이러면서 내가 자부심을 느꼈었어요. 그런 것처럼 미국 법이나 어떤 나라는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한 서면 계약을 해야 돼요.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서명이 아니라 서면. 그런데 협약은 그렇지 않다는 걸 여기 명시한 거예요. 왜냐하면 협약을 주도했던 미국이나 뭐 영국 애들이 서면주의를 되게 요구했거든요. 중국이나 러시아. 그래서 그런 거 없거든. 그건 니들 나라 얘기고 하고 11조 계약 자유의 방식 및 입증의 자유를 써놨는데 여러분 방식 및 입증의 자유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아니에요. 계약 자유의 원칙은 뭐예요? 계약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만 방식만 입증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2조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96조에 의해서 어떤 나라가 서면주의를 고수하는 선언을 해버리면 96조 서면주의 고수를 선언하면 그 서면주의의 그거는 이 12조가 뭐라고 그러냐면 존중돼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는 니들이 아무리 당사자 자체에 의해서 6조 당사자 자체에서 무슨 짓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나라가 서면주의를 요구했으면 그거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6조에도 불구하고 12조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서면 요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게 12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6조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12조만 빼놓고 모든 조항은 다 6조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고 했죠. 그거의 다른 내용이 이거예요. 12조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나라가 서면주의를 요구했으면 그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인데 킬러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나오면 대박이고 안 나오면 여기까지만 나오면 안심이고 12조에 그 26페이지 밑에 각주 11을 봐주세요. 11. 이게 방식 자유인데요. 12조에 의해서 어떤 나라가 이런 거예요. 이 케이스가 뭐냐면 우리나라와 이게 뭐 중국이라고 할까요? 근데 중국이 만약에
이 계약 형식의 서면주의를 선언했어요. 그죠? 96조에 의해서. 그래서 12조에 의해서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그 방식을 적용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점프하실 수 있죠? 우리나라와 서면주의를 여기 사안 패트에서 이 서면주의 얘기할 거예요. 90조 선언. 그러면 90조 서면주의에서 중국이 됐으면 무조건 서면주의를 그 방식을 준수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협약사항은 그런데 이 뭐라고 했냐면 법무부 해설에 뭐가 되어 있냐면 이 둘 중에 협약상의 서면주의를 아닌 게 아니라 만약에 준거법이 당사자가 합의를 해서 준거법을 우리나라 법으로 했다든지 근데 우리나라 법으로 하게 되면 뭐가 되죠? 근데 이거는 맞잖아요. 중국은 서면주의 요구했는데 이 계약의 준거법이 중국법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으로 와버렸다. 그러면 우리나라 법은 서면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서면주의 요건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제 11조에 현대에서 바로 이 러시아 이런 거 같은 경우 적용되지 않으면 유예된다. 즉 중거법이 유보국의 법이 되면 그 국내법 방식 규정에 적용되겠지만 방식자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법이 중거법으로 지정되면 결과적으로 방식의 자유가 인정될 것이다.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하여튼 뭐 킬러 포인트인데 이런 게 나오면 그냥 우수수수하게 다 떨어지겠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중거법을 아느냐까지도 다 아는 거니까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여러분과 이런 것까지 여러분이 머리 쥐나게 만들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11, 96, 12는 이해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계약의 성립까지 다 가야 돼요. 계약의 성립 조건 18조 승낙의 방법 19조 변경된 승낙 계약의 최종 조건 파악이 중요하다. 많이 얘기했죠. 변경된 승낙은 지금까지 계속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승낙의 방법은 뭐예요? 18조. 18조를 보면 청약의 내용에 맞게 승낙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19조, 20조 승낙기간 계산할 때 하여튼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건 좀 약간 쨈매하고. 그 다음에 연착된 승낙, 요게 이제 모의고사에 나왔던 거예요. 즉, 하도 19조가 나오니까 승낙을 연착하면은 원래 효력이 없는데 청약자가 오케이 하면 그 승낙으로서 바로 통과해버리면 그러니까 계약 보존의 원칙, 그다음에 계약 성립의 원칙에 부합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청약과 승낙 책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청약은 특정, 확정, 구속적이어야 되고 도달주의여야 되고 철회도 할 수 있고 승낙은 18조의 도달주의고 근데 뭐가 있죠? 여기 18조는 의사실현에 의한 승낙 우리나라 민법과 같은 내용이죠. 의사실현 행위에 의한 승낙이 있을 수 있다. 협약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18조 조항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다음에 변경된 승낙. 변경된 승낙은 어떤 문제가 되나요? 실질적 변경인 경우와 실질적 변경이 아닌 경우를 나눠서 실질적 변경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조는 특정인에 대해 승낙해야 하니까 불특정인인 경우 안 되죠. 확정인데 불확정, 구속적인데 비구속적, 도달주의인데 도달하지 않은 경우 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변경된 승낙은 분설합니다. 중요함으로. 왜? 19조를 나왔으면 1항, 2항, 3항을 한번 쫙 보고 관련되는 게 있나 생각해 주셔야 돼요. 뭐냐면 변경된 승낙은 원래 승낙이 아닙니다. 새로운 청약인데 2항에서는 그러나 그 변경된 내용이 경미해. 비실질적이야. 그러면은 그거는 효력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변경된 거에 동의한 걸로 봐서 계약의 내용이 된다. 그런 내용이 되는 거고 3항은 실질적 변경의 예로서 그러니까 이 2항과 떠나서 가격, 품질, 인도장소, 시기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 이런 건 실질적 변경으로 본다라고 써놨어요. 3항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해석은 달라. 그거는 당사자의 위치에 따라서 제가 여러분 맨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 매수인이에요. 제가 매수인인데 100만 원의 물건을 팔기로 했는데 살려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가격을 변동하고
청에 승낙을 하는 거야. 에이, 50만 원에 줄게.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에? 그거 했는데 그게 본질적 변경이니까 승낙이 없었던 거예요? 승낙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예시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제목에 너무 구애받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접근 방법은 실질적 변경은 1항 3항을 보고 1.5를 보는데 조항을 볼게요. 여기 보시잖아요. 여기 이런 거는 부가적 조건 또는 상이한 조건, 청약 조건을 실제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다. 제가 얘기했죠. 본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헷갈리는데 이건 해석상 그냥 그 나라 사람들이 그냥 빌실적 변경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았어요. 요 19조는. 연착된 승낙. 자, 이게 요번에 나왔던 문제인데 뭐 알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연착된 승낙은 원래 효력이 없다. 왜냐하면 승낙 기간을 연착된 승낙이라는 말이 있다면 전제 조건은 뭐가 있어요? 청약을 하는 사람이 승낙 기간을 정한 거예요. 아니면 정하지 않았는데 청약을 여러분이 물건 사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즉시 구두로 계약하면서 야, 언제까지 청약을 했는데 여러분이 2년 후에 갑자기 꼭 그런 사람이 있어. 막 뒤끝 끊는 사람들은 2년 후에 갑자기 돌아와서 야, 내가 생각해봤는데 네가 2년 전에 나한테 너 그 차 2천만 원에 팔기로 했잖아. 살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 연착된 승낙은 원래 효력이 없는데 합리적인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설사 그 사람이 승낙 기간을 안 정했다고 하더라도 승낙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 거예요. 청약자가 오케이 야 네가 무슨 우편 사정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요 있었는데 오케이 어차피 내가 딴 데 찾으려면 힘드니까 지체 없이 승낙을 하면 인정하에 통과하면 승낙으로 유효하다는 거예요. 계약을 성립시킨다. 승낙으로 유효하니까 계약을 성립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요거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2항. 이거하고 이거가 무슨 차이인가요? 2항은 특별한 예예요. 서신, 기타, 서면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승낙을 했어요. 근데 이게 우편이 갑자기 해면하고 요번에 KT 그 아현하고 맞겠다. 여러분이 이메일 승낙을 했는데 이틀 내 지금 이메일 그 KT 근처에 이쪽에 있으면 이거 이메일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안 갈 수 있잖아요. KT망을 쓰면. 그냥 만약에 오늘 승낙을 했으니까 오늘 저녁이면 도착해갖고 이게 되기로 했는데 한 2, 3일 동안 안 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서신, 기타, 서면에 의해 이 서면이 과연 전자 이메일을 포함할지 저는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음이 인정되면 승낙으로 유효했을 텐데 그게 인정되면은 승낙으로 유효하다는 거예요. 계약을 성립시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 1항 통고 없어도 승낙은 유효하고 계약이 성립한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에 의한 청약자가 무슨 액티브하게 내가 그거 인정할게 늦어졌지만 그런 거를 하든 안 하든 당사자는 이 승낙자는 이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서면이니까 내가 그날 복사해놨거든? 발송 다 해놨어. 여기 집중도 돼 있고 우편일도 찍혀 있고 등기도 돼 있거든. 근데 문제는 안 간 거야. 그러면 청약자가 그거를 이런 액티브하게 뭐 오케이 승낙을 할게 이런 말 상관없이 승낙으로 인정이 된다고. 제가 보기엔 요 뒤에만이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걸 문제 냈는데 이게 1항과 2항은 서로 다른 경우로 해야 되니까 요건은 서신, 기타, 서면에 의해 입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잠시 이제는 의사표현의 본질적 위반 요거는 이제 제 3편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물품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